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고 9.19 합의까지 파기한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우리 군도 어느 때보다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죠. 북한은 정찰 위성이 연일 촬영한 사진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촬영했다는 사진 내용이 신경 쓰이는데 우리의 주요 군 기지들은 물론 하와이 미군 기지까지 들여다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최원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보이는 지구본을 앞에 놓고 간부들과 웃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위성 발사 이후 오늘까지 3차례나 관제소를 찾아 위성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 중요 표적 지역들과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셨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군산, 평택, 오산, 서울엔 주한 미군 부대를 비롯해 우리 군 주요 기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진해, 울산, 포항, 강릉 등은 물론 미 하와이의 해군 공군 기지도 촬영했고 지난 21일 부산에 입항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 항모 칼빈슨 함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위성에서 촬영된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운영하는 수준과 같은 정찰 위성을 운영하게 된다면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은 분명하죠. 조선중앙통신은 F-35 전투기 등 미국이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무기들을 거론하며 한반도에 자그마한 불꽃이라도 튀는 경우 세계적인 열핵 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정찰 위성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일단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파멸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 위성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오늘 제주에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규모 연합 해상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추가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게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전주곡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다만 서울 등 주요 도시를 촬영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이 사실일지 어느 정도의 해상도일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운영이 되지는 못했을 걸로 보이고 자신들의 성공을 포장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걸로 보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고 한미일 해군은 오늘부터 제주 남쪽 해상에서 대규모 전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의 긴급회의 소집, 교탄 성명 등도 추진할 계획인데 내일 열리는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북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혁신으로부터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는 강한 요구를 받고 있죠.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는 김 대표가 오늘은 12년 만에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등장한 김기현 대표는 의정보고회에 쏠린 관심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알려드리고 살짝 하려고 했는데 온 신문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최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뜻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던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저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납니다. 어떤 때는 만나면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김 대표의 지역구 의정보고회는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최근에는 의정보고를 블로그와 뉴스레터 등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추세인데다 선거를 앞둔 의정보고회는 보통 부흥회 성격으로 개최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에선 울산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했던 행사를 연 것뿐이라고 설명했고
당 지도부도 지역구 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요구에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당을 위한 희생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원희룡 장관을 만났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반갑게 악수하며 감사 인사부터 전합니다. 장관님을 꼭 뵙고 싶었던 거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뵀습니다. 오늘 만남은 인 위원장의 요청을 원 장관이 수락하면서 성사됐습니다. 당으로부터 개항을 출마 요구를 받는 원 장관은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며 혁신위의 중진 용태론에 대해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인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만남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원 장관에 이어 다른 사람들도 희생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국민이 알아주고 그 희생을 표를 옮기지 않겠습니까? 어제 일부 위원들의 사퇴 소동까지 이뤘던 혁신위는 다음 주 목요일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 측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안건을 공식 의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 윤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여전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혹이 제기될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찾아갔던 일화를 밝혔는데 그 내용이 더 논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광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 저의 무죄를 충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윤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 질문은 거의 고문 수준이었다며 언론이 왜곡한 진심을 전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찾아간 일화를 꺼냈습니다. 윤 의원은 회계 자료를 다 펼쳐서 설명을 했더니 이 전 대표가 우리는 옛날에 운동하면서 자료를 다 태웠는데 왜 그런 자료를 남겨놨냐고 말했다고 전하며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민주당 김승남, 송갑석, 강민정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사법피해자 윤미향을 내쫓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언론의 마녀 사냥을 당한 윤 의원과 동변상련이라는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식 마인드에 국민들이 경악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며 이제 진짜 겨울이 왔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추위가 더 매섭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한낮에도 추웠는데 해가 지니까 기온이 더 떨어졌겠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광화문 광장은 현재 영하 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집회는 없었지만 연말 분위기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은 조금 많은 상황인데요. 대부분 두꺼운 패딩을 챙겨 입고 추위를 견디는 중입니다. 오늘 날씨 추웠고 날씨가 추워서 옷을 두껍게 입었어요. 그리고 겨울 같았어요. 11월인데도 겨울같이 엄청 춥고 그래서 오늘 이것도 사가지고 또 입었어요. 오늘 아침 전국은 영하 10도에서 1도까지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 서울도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도 서울은 영상 4도를 기록했는데 초속 5m의 칼바람까지 불며 체감 온도는 사실상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내륙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돼 있는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내려갈 것인데 주말이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 기온이 소폭 올랐다가 다시 낮부터 비가 온 뒤 한파가 또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행정 서비스를 마비시킨 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의 불량 때문이었습니다. 우려했던 해킹 정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장비가 왜 고장났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오래된 장비를 모두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행정전산망 장애의 원인은 라우터의 고장입니다. 라우터는 데이터 전송을 중개해주는 네트워크 장비로 이 장비의 물리적 손상으로 한글 750자 이상의 데이터를 보내면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하고 90% 이상이 사라져버려 전산망이 먹통이 됐다는 겁니다. 불편을 겪으신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해당 라우터는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에 있던 장치라 파급이 컸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2016년에 도입돼 교체 시기가 되지도 않은 장치가 왜, 어떻게 고장났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부품의 손상이기 때문에 그 부품의 손상의 원인을 밝혀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또다시 같은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비슷하게 도입했던 라우터 장비들은 연쇄적으로 망가질 가능성이 커요. 그 비슷한 하드웨어 라우터 장비들은 다 걷어내야 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에 소프트웨어 오류는 없었고 해킹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래된 장비들에 대한 전수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유사한 문제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에 있는 한 어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17곳을 태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사고가 잇따랐는데 이 극심한 정체에 발이 묶인 수험생을 위해서 암행 순찰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다닥다닥 붙은 점포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도 시흥의 한 어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횟집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주변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다른 점포로 계속 연소 확대가 진행되고 있어서 샌드위치 팬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잔고를 정리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불은 점포 17곳을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화물차 2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전남 담양군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와 4.5톤 화물차가 부딪혀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연석을 부딪히면서 좌조도가 됐어요. 미처 대처를 못하고 앞 차량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통행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고 경찰은 임용고 씨를 보러 가던 수험생 4명을 암행순찰차에 태워 급히 시험장으로 옮겼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택배 화물차가 갓길 구조물 등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낮 12시쯤에는 충남 예산군 북서쪽 2km 지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황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성관계의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 선수. 경찰이 두 번째 피해자를 특정해 참고인으로 조사한 건 지난 주말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유포됐던 영상을 분석해 신원을 특정한 겁니다. 피해 여성은 황 씨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로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 씨 측은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놨고 여성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이었잖아요. 피해자가 애걸 듣고 울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아니라고 안 해요. 두 번째 피해자까지 나오면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황 씨가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판 여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경기에 나서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중하고
경찰은 황 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황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지난 9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 판사의 얼굴과 함께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들이 거리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형사고발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을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건데 자세한 이유를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와 대법원 인근에 걸려있던 현수막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청훈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 옆에 정치판사라고 비방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 현수막이 한 달 넘게 게시되자 유 부장판사는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법원 행정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 김모 씨를 5개 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는 집회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만 구청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단체는 실제로 집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허가도 없이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게 법원의 주장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비난을 방치하면 일선 판사를 위축시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고발로 대응하자 시민단체는 지난 이틀 동안 유 부장판사의 비방 현수막을 모두 자진 철거했습니다. 저희가 내린 이유는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한 게 아니라 교체할 시즌이 돼서 교체한 것이지. 법원은 시민단체가 추가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으면 고발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전쟁의 고통이 가득했던 가자 지구에 불안하지만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곧 어제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인 인질들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맞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이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첫 인질 석방 순간을 황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 이스라엘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48일 동안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인 13명과 태국과 필리핀 국적의 11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You are finally home, in a safe place. 담요를 두른 채 납치됐던 85살 최고령 인질과 어머니, 언니와 함께 끌려갔던 2살 여아 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אני שמח שקיבלתי עד אשר לא יחזור אחרון החטופים.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돼 있던 39명을 되찾은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잠시나마 기쁨을 나눴습니다. الوضع جوا صعب على الاخر صعب الوضع يعني ما اقدرش اوصف الوضع جوا قد ما هو صعب. 두 번째 맞교환도 곧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인질 14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42명을 맞교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질 추가 석방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휴전 기한 동안 계속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e have to end this cycle of violence in the Middle East, where Israelis and Palestinians can one day live side by side in a two-state solution.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일시 휴전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최근 남미와 유럽에서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은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좌파 포퓰리즘의 몰락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은 기존 정치 세력의 정책에 분노한 민심이 선거를 통해 한순간에 바꿨다는 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극우 포퓰리즘의 선동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은 김자민 기자가 세계 곳곳에 보는 극우 지도자 돌풍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22일 치러진 네덜란드의 조기 총선. 압승을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가 극우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Dat Nederland weer voor de Nederlanders wordt, dat die asiel-tsunami en die immigratie, dat die wordt beperkt. 자유당은 전체 하원 150석 가운데 37석을 확보해 이전 총선보다 세를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이민자 대폭 감축과 이슬람 사원 폐쇄 같은 극우 정책 지지자가 더 많아진 셈입니다. The Netherlands need a change in everything they had not done last 14 years. 이민자를 향한 숱한 혐오 발언 탓에 빌더르스 대표는 살해 위협을 받고 경찰 경호를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sagen wir laut und deutlich, verlasst unser Land. Ihr gehört nicht hier. 올해 유럽에선 스위스, 스페인, 그리스 등 우파 성향 정권이 약진 중입니다. 경제난과 이민자 폭증에 쌓인 불만이 폐쇄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우파 정권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o this is the international trend, and huge anti-establishment populist revolt all over the place, all over the world.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도 극우 대통령이 깜짝 탄생했습니다. 고물가와 빈곤에 분노한 민심이 수십 년 집권한 좌파 정권을 심판한 겁니다. Hoy se termina el modelo empobrecedor del Estado omnipresente, que solo beneficia a algunos mientras la mayoría de los argentinos sufren. 일각에선 극우 포퓰리즘에 대안 없는 선동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민 우선을 내세운 극우 지도자들의 돌풍이 국민들을 또 다른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건 아닌지. TV조선 포커스였습니다. 네, 지난해 강원도 속초 해변에 선보인 대형 관람차는 누적 탑승객이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속초시가 각종 인허가를 취소하고 건물 해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뻥 뚫린 바닷가 백사장 앞에 대형 관람차가 돌아갑니다. 지난해 3월 속초 해변에 들어선 관광 테마시설입니다. 개장 이후 100만 명 넘게 이용하는 등 속초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행안부 특별 감찰 결과 이 대관람차가 들어선 곳은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지였습니다. 일반 건축물이 조성될 수 없는 공유 수면에 설치됐고 설계 계획과 달리 조성구역도 벗어났다는 겁니다. 앞서 감사원도 속초시가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전인 시장 등을 수사 의뢰하고 공무원 2명을 중징계 처분토록 했습니다. 속초시는 인허가 취소와 건축물 해체 조치에 나섰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라는 어떤 편법을 사용해서 가설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 부분 때문에 법에 따라서 원상복구할 수밖에 없는. 운영업체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인허가를 다 밟고 저희가 기부 체납을 했으면 죽는과 동시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고. 속초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영업 중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도 오락가락 행정에 반발해 물러서지 않고 있어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금융권을 차례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이어서 이번에는 손해보험 회사들을 향해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보험사들이 이익을 거둔 것인지,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지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의 상생 요구가 은행을 거쳐 이번에는 보험업계를 향했습니다. 가입자 수가 2,400만 명에 이르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내리라는 주문입니다. 특히 영업실적이 양호한 대형 자동차 보험사들이 앞장서서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보험업권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며 상생금융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건데 올 들어 3분기까지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은 5조 8,400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습니다. 회계 기준이 바뀌고 대형 재해가 적었던 덕입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이미 2차례 보험료를 내린 터라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지만 물가 상승, 임금 상승, 그리고 정비 수가 상승 등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재로 될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다음 달 6일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앞두고 이미 보험료 인하 폭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1에서 2% 사이대를 좀 원하는 것 같고요. 당국에서는 2에서 3%까지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료를 3% 내리면 보험사들은 6천억 원가량 수입이 줄고 가입자들은 평균 2만 원가량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자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냉동 간편식이 인기입니다. 바깥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싼 데다 냉동 기술이 좋아지면서 맛 차이도 크게 나지 않다 보니 많이들 찾는 건데요. 덕분에 이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냉동 간편식 코너입니다.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냉동볶음밥과 피자, 치킨, 호떡이나 붕어빵 같은 길거리 간식류도 인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격. 가성비 했을 때는 괜찮아요. 저희가 사 먹기에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배달 음식이 더 비싼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걸로 해서 그래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 3년 전에 비하면 18% 올랐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피자 한 판에 4만 원 하는 시대가 되자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6,980원짜리 냉동 피자입니다. 사이즈가 같은 프랜차이즈 피자 한 판과 비교하면 같은 금액으로 4판 더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급속 냉동 기술 발달로 맛과 품질이 개선되고 튀김류나 중국 음식 등 종류가 다양해진 것도 냉동 간편식의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배송이 빨라지고 편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국내 간편식 시장 규모는 5년 전 1조 7,100억 원대에서 지난해 2조 8,800억 원대로 빠르게 성장했고 냉동 간편식 시장도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계속되는 만큼 저렴하고 간편한 냉동 간식을 찾는 소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챗 GPT를 만든 회사죠. 오픈 AI의 내부 분쟁이 지난 한 주를 달궜습니다. 샘 올트먼 CEO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저 한 회사에서 벌어진 사태로 보기에는 여러 시사점을 남긴 일이라서 산업부 유혜림 기자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사건의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픈 AI 이사진은 왜 올트먼 CEO를 갑자기 쫓아낸 겁니까? 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픈 AI는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과 구글 출신 천재 인공지능 과학자인 일리아 수츠케버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벤처 투자 업계에서 이미 스타였던 올트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세상에 널리 알린 인물입니다. 네. 반면 알파고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수츠케버는 구글이 개발하는 인공지능이 인류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구글을 떠나 오픈 AI에 합류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두 사람은 오픈 AI를 함께 만들었지만 성향은 정반대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랐던 두 사람은 올트먼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인 인공 일반지능 개발을 추진하면서 부딪히게 됐습니다. 예. 수츠케버는 올트먼에게 인공 일반지능이 핵무기보다 위험하다며 윤리규범이 자리 잡을 때까지 개발을 늦추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트먼은 기술 발전에 뒤처져선 안 된다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갈등이 결국 내분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인공 일반지능이 이 문제의 중심이 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AI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인공 일반지능은 쉽게 말해 사람과 유사한 지적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챗 GPT를 포함해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인공지능은 사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제한된 분야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챗 GPT는 사고력을 요하는 수능 수학 시험을 보면 낙제를 면치 못했는데요. 반면 이론상 인공 일반지능은 인간이 하는 모든 지적 활동, 가령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신의 존재를 상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유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오면 수츠케버가 우려했던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걸로 봅니까?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과학자의 36%가 이번 세기에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이 핵전쟁 같은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동의했다고 합니다. 반면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자유의지까지 갖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가끔 챗 GPT에 물어보면 꽤 놀랄만한 대답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과연 인류의 독이 될지 또는 약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대목이었습니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문화예술 교육을 다양하게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예술가를 꿈꾸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농어촌 예술학교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의 꿈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수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충남 보령의 한 초등학교 강당이 뮤지컬 무대로 변했습니다. 오늘도 맑은. 이 학교에서는 학생 13명이 매주 1시간씩 환경오염을 주제로 한 뮤지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다르게 보령의 앨리스는 플라스틱 빨대에 낀 거북이를 구하려다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강사도 현역 뮤지컬 배우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거나 뮤지컬을 배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전문가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신나게 즐기면서도 대사를 처리할 때의 진지함은 조승우 못지 않습니다. 꿈이 뮤지컬 배우가 됐어요. 할 때마다 흥미가 생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극 수업을 하니까 학교에 가고 싶어져요. 교육부가 올해 시작한 농어촌 우리 동네 예술학교 사업은 현재 전국 292개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 초등학생들은 K-팝 댄스를 배우고 경북 봉화에선 합창에 열심입니다. 다음 달 8일엔 서울에서 성과 발표회 겸 콘서트도 엽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더 많은 농어촌 예술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네,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사흘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막판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외교 일정을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단을 만나 설득하는 데 집중했는데 이제 그 바통을 한덕수 총리가 이어받습니다. 파리 현지 김정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주 프랑스 대사관이 연 국경일 리셉션에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500여 명의 인사가 모였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를 투표하는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단 100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78년 파리 박람회에서 에디슨의 축음기와 전구가 첫 선을 보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젠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부산이 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산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산 is ready. 박형준 부산시장은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는 응원을 건배사로 제안했습니다. 제가 Our Dreams라고 하면 Come True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ur Dreams. Come true. Come true. 윤 대통령은 앞서 박람회 대표단들과 함께한 오찬 행사에서 70년 전 전쟁 폐허에서 기적을 이룬 한국이 이젠 국제사회에 앞장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70년 전인 1953년 부산에 공장을 지었던 인연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내일부터 막판 파리 유치전을 이어갈 예정인데 최종 경쟁 발표 연사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원팀 코리아는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마지막 남은 투혼을 모두 불사를 것입니다. 일주일에 걸친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개최국이 결정될 28일까지 국내에서 엑스포 외교 지원을 이어갑니다. 파리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동분서주 인요한의 한 달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네요. 예, 이 당초 예정된 활동 기간이 2달이었으니까 이제 막 반환점을 넘어선 건데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첫날부터 이 직설적인 화법으로 혁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습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쓴 약을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예, 특히 총선과 관련해서 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물러나라, 이 영남스타는 험지에 출마하라 같은 민감한 이슈를 연이어서 거침없이 던지기도 했죠. 한 달 동안 정말 여러 인사들을 만났죠.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요. 오늘도 험지 출마 요구에 화답한 이 원희룡 장관을 만났는데요. 인 위원장은 혁신위 출범 직후에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고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부산도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났습니다. I wasn't expecting you. Please join us for the discussion. But at the moment, I have not much to come. 대통령은 술수를 모르는 사람.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문제가 크다는 거죠. 예, 또 여당 인사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와도 접촉하면서 이 보수 빅텐트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네, 매우 바쁘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국민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한 달 평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놓을 때마다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1호 혁신안인 홍준표, 이준석 징계 철회를 내놓은 뒤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0.6%포인트 소폭 상승했고요. 이 2호 혁신안인 중진 험지 출마 발표 이후에는 지지율이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소통 많이 한 분들, 그분들도 수도권에 좀 나와야 돼. 진정으로 대통령 살아가면 니부터 희생해라. 예, 이후 청년 배치 의무화, 이 전략 공천 배제 같은 3호, 4호 혁신안도 이어지면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3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논란도 있고 소란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혁신위의 제안에 당내에서는 너무 급하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또 당 지도부가 혁신안에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에 불만을 보인 일부 혁신위원들이 사퇴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 위원장은 이 내분을 수습하면서 혁신위 조기 해체론에는 선을 긋고 남은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동분서주 인요한의 한 달의 느낌표는 쓴 약과 한 방울의 벌꿀 사이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200년 전 링컨의 명언인데요. 한 통의 쓸개즙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정치를 혁신하는 데에는 쓴 약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한 방울의 벌꿀을 담는 진정성과 이 노련함이 더해진다면 이 쓴 약을 받는 쪽의 거부감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몰래 다녀온 유럽 출장입니다. 누가 몰래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까? 예, 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같은 당 소속 기후위기 특위위원장에게 항의하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아니 가는 것도 누구누구 짬짬이로 가시고 갔다 온 결과도 공유도 안 해주시고 나머지 기후위기 특위위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 이수진 의원님께서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답니다. 아니 예산 좋은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간 거냐고요? 예, 정말 우리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세상 그랬고 그 예산이 아니 도대체 어떤 출장이었길래 이 의원이 저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까? 예, 지난 8월에 김 위원장과 이 민주당 김성환 의원, 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6박 8일 일정으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를 다녀온 출장인데요. 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출장 보고서를 보면 이 출장 목적은 탄소 중립 개선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김 위원장도 유럽의 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확인하러 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출장 경비로는 항공비 3,100여만 원을 포함해서 이 특위 출장 예산 5천만 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예. 기후위기 특위 예산이 출장 예산이 5천만 원 이내였습니다. 더 갈 수가 없는 인원 제한이. 그러니까 듣고 보면은 이제 예산 문제라는 건데 표면적인 이유가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에서 자기만 뺐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회의장에서도 김 위원장이 좀 당황하는 모습이 잡혔고요. 이 주변 의원들도 머쓱한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유럽 출장을 못 가서가 아니라 이 출장 관련 잘못된 관행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외 출장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의원은 해외 출장을 한 번도 안 갔습니까? 다녀왔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에 현역 의원 3분의 2인 여야 의원 222명이 최소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수진 의원도 2021년과 2022년에 유럽으로 6박 8일, 6박 9일씩 2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안 갔다 온 의원도 한 70명이 넘게 있는데 이 유럽 출장을 가본 의원이 더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몰래 다녀온 유럽 출장의 느낌표는 공짜 출장은 없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비즈니스석을 타고 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합니다. 이런 해외 출장으로 올해 상반기만 세금 50억 원이 넘게 쓰였는데요. 국민의 혈세로 가는 공짜 출장이 아니었다면 이 의원이 항의했을지 의문이 들고요. 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의원들의 출장이 단순히 외유성 출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의 명문팀인 수원 삼성이 올 시즌 위태롭습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K리그2로 강등될 위기입니다. 강등 위기 앞에서 오늘 FC 서울과 슈퍼매치를 치렀는데 벤치 클리어링까지 벌어지며 치열하게 싸워서 어렵게 이겼습니다. 이제 한 번의 기회만 남았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오늘 경기는 시즌을 마치는 전체 5라운드의 파이널 라운드 중 4라운드 경기입니다. 12위면 K리그2로 바로 강등, 11위와 10위는 K리그2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승점 29로 12위인 수원 삼성은 FC 서울과의 슈퍼매치를 승점 32, 12 수원FC와 같은 시간에 경기를 치렀습니다. 체감온도 영하의 날씨에도 슈퍼매치는 뜨거웠습니다. 서울과 수원은 유명세에 걸맞는 거친 플레이를 주고받았습니다. 서울 오스마르가 퇴장을 당했고 경기 후반에는 두 팀의 거친 몸싸움으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후반 18분 수원의 천금 같은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중앙에서 공을 잡은 다산이가 드리블 후 완벽한 왼발 슈팅으로 서울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대0 수원의 승리. 같은 시간 강원이 2대0으로 수원FC를 이기면서 다음 주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둔 강등권 다툼은 아직도 혼전입니다. 현재 강원이 승점 33, 수원 삼성과 수원FC가 승점 32입니다. 오늘 경기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엔 36,007명의 관중이 들어와 서울FC는 사상 처음으로 홈경기 4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 경기 평균 관중도 22,633명으로 2008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한국 스포츠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모레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모레 눈비구름이 전국을 지난 뒤로는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함이 비상입니다. 바람도 더해지며 불이 나기 쉬운 환경이니까요. 주변 불씨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대구가 모두 영하 1도 보이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이 7도, 강릉 12도 예상됩니다. 모레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호남과 제주는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